네,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재료역학 4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4주차 주제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하고 이제 시작됐네요. 후계 법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후계 법칙에 대해서 이제 4주차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후계 법칙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일단 그 전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응력 변형률 선도가 나오려면은 인장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장 시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재료 시험법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인지 다음 학기인지 모르겠는데 재료 시험법이라는 교과목을 듣게 되면은 아마 이 인장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텐스 테스트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인장 시험이라는 건 옆에 보시는 그림이 인장 시험기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재료고요. 이게 시편이고요. 시편이 있으면 시편을 위아래에서 그립이 잡고 그냥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고요. 잡아 당겼을 때 밑에 이제 로드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드셀이 위아래에 있죠. 로드셀이 뭘 하냐 하면 하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즉 잡아당기면서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변형되는 길이도 측정을 해요. 그래서 하중하고 변형된 길이를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익스텐션 미터라든가 신율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변형된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중하고 변형된 길이로부터 각각 뭘 얻으실 수 있어요? 하중하고 변형된 길이가 나왔으니까 응력을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변형률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응력하고 변형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력하고 변형률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응력이죠. 스트레인 변형률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응력 변형률 선도가 도출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응력 변형률 선도 자체가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이 응력 변형률 선도를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시그마 Y라고 표현을 하는 일딩 스트레스 항복 응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U라고 표현해 얼티메이트 스트레스 극한 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복 응력과 극한 응력을 찾아내는 거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응력 변형률 선도는요. 재료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 재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는 결국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일딩 스트레스나 얼티메이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재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재질이 어떤 새로운 재질이 나오면은 그 새로운 재질에 대해서 인장 시험을 해서 응력 변형률 선도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응력 변형률 선도로부터 시그마 Y 값하고 시그마 U 값 그리고 하나 더 기울기인 역률 영스 모듈러스요. 자, 요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률을 이용해서 그 유명한 후계 법칙이 나온 거죠.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다. 아마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후계 법칙이 뽑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실제 내용은 그닥 길지는 않을 건데요. 인장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인장 시험 영상을 하나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인장 시험을 해석을 할 거예요. 인장 시험 해석하면서 항복 응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극한 응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특히나 항복 응력을 가지고 인장 시험 그 커브를 좀 장난을 칠 거예요. 이것저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계 법칙을 설명을 드리는 거.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인클래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뭐냐면 응력 변형률 선도 해석하는 거랑 후계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 결국은 이 값은 항상 주어진다라 했으니까 얘를 물어보든지 얘를 물어보는 거겠죠. 하나는 주어지고. 그러한 예제들 혹은 그러한 문제들이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장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장 시험은 뭐 텐슬 테스트 혹은 텐사일 테스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의 기계적 어떤 기계적인 거동을 이해하는데, 즉 재료가 하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이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시편,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 KS 규격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KS 규격에는 표점 거리라 해서 실제로 측정하는 거리, 길이를 측정하는 거리, 최초 거리죠. 나중에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이 시편이 늘어나거든요. 이 시편이 쭉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편의 최초 길이를 50mm, 직경은 14mm, 봉형입니다. 판형이 있고 봉형이 있어요. 판형은 그 판의 길이, 두께죠. 폭이죠. 죄송합니다. 판의 폭을 정의를 내려져 있고요. 봉형은 봉의 지름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행부 길이는 얼마, 모서리 반경은 얼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KS 규격에 나와져 있고, 그 규격을 따라서 제작을 한 인장 시편을 이용해서 인장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KS 규격을 따라가지 않고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뭐 내부 규격, 회사 내부 규격, 부품의 재질이라든가 그런 게 좀 특수한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KS 규격에 따라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규격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인장 시편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인장 압축, 이때 정하중, 동하중. 정하중은 변하지 않는 하중, 동하중은 변하는 하중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장하고 압축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압축 같은 경우는 대신 근데 버클링이라 그래서 찌그러지는 거, 우리가 캔을 위아래에서 압축시키면은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형태의 찌그러짐, 버클링, 좌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마 기회가 있으면 그 좌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버클링이 발생을 하는 거 하나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인장하고 압축은 동일한 형태, 동일한 거동을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결국 이 인장 시험이라는 거는 재료의 고유한 성질을 찾기 위한 건데, 이때 말하는 재료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자, 항복 응력이라는 걸 찾을 겁니다. 항복 응력이라는 걸 찾을 거예요. 시그마 Y라고 표현합니다. 일딩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극한 응력이라는 것을 찾을 거예요. 시그마 U라고 합니다. 얼티메이트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률이라는 것을 찾을 겁니다. E로 표현되는 거죠. 영스 모듈러스라고 부르는. 그래서 인장 시험은 결국 이 재료의 고유한 성질을 찾아주는 거죠. 어떤 재료가 있어. 그러면 이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의 항복응력, 극한응력, 역률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시지는 않으실 텐데, 뭐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성 변형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소성 변형에서의 재료의 거동을 알고 싶을 때, 그때 그 데이터를 뽑아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데 그런 데 사용을 하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인장 시험기인데요. 인장 시험기는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에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 그립이 있죠. 그립 아랫부분에 로드셀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당기는 하중하고 위에 당기는 하중은 뭐에 의해서? 로드셀에 의해서. 로드셀이라는 건 센서입니다. 하중을 측정을 하는 센서인 로드셀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익스텐션 미터, 신율계라고 불러요. 이거를 신율계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점거리입니다. 이 벌어져요. 물체가 이 시편이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이 신율계가 그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를 측정을 하죠. 이것을 측정을 하는 게 신율계예요. 근데 이 변형된 길이는 나중에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변형된 길이 같은 경우는 탄성 영역, 이 항복 응력을 넘어간 다음에서는 변형된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빼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파단될 때 파단이 되면서 이 신율계가 펑하고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신율기가 상당히 비싸요. 익스텐시미터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고장 나면 손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신율계가 고장 나지 않도록 충격으로부터 방지하도록 항복 응력을 넘어가면은 빼버리도록 하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 검색이 되네요. 아까 제가 검색을 해놨었는데 끊어졌었나 봅니다. 자, 여기. Conducting tensile test. 이게 500 diameter tensile specimen. 가운데 시편이 Stainless steel material. 공용 시편을 위아래로 그립이 닿도록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돌려서 Engage tensile specimen 작품이 between 그러한 process. 것이고요. 지금 설치하는 게 16개입니다. 16개 위아래 집게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집게의 그 거리를 이용을 해서 거리 변화를 이용해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변형된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험을 시작을 했나요? 오른쪽에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화면에 있는 모니터요. 모니터에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하중이 가해져서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After yield strength has been 항공 determined, 능력이 지나가면 remove 이렇게 extensometer 빼줘요. 16개를. and continue 왜냐하면은 test to failure. 나중에 보면 뻥 하고 터질 거거든요. 끊어질 거거든요. 그때 16에 보호하기 위해서. 자, 시편의 가운데 쪽을 보면요. 가운데가 홀쭉하게 얇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운데 부분 보세요. 시편에 얇아지고 있죠. 이것을 네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얇아지다가 뻥 하고 끊어질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이 끝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지는 상황까지 가면서 변형률하고 그 다음에 하중 죄송합니다. 자, 하중을 측정을 해서 로드셀에서 하중을 측정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원래 처음에 면적이 있었으니까 면적으로 나눠요. 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나누면은 뭐가 나와? 응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형된 길이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뭐로 나눠? 원래 길이로 나눕니다. 원래 길이도 여기 표점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표점거리 직경으로부터 면적 구하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입실론 값이 나오죠. 그래서 스트레인 값 스트레인이 아니죠. 얘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값, 그 다음에 스트레인 값 두 개를 실시간으로 스트레스 값이 얼마인데 스트레인 값이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 그래프가 여기 나오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스트레스 커브, 응력 변형률 선도. 이거 오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바뀐 것 같아요.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 하죠. 형률 선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는 자, 제가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좀 보시라 했어요. 모니터를. 자, 오른쪽에 모니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모니터에서 까만색 선들이 쭉 생기는 걸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시죠? 오른쪽이요. After yield strength has been determined, remove 그 다음에는 extensometer.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킹이 조금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킹이 발생을 하는 거. 가운데 홀쭉해지는 거, 사람 목처럼 동물의 목처럼 홀쭉해지는 거 이제 보이실까요? 자, 지금 아마 슬슬 시작됐네요. 홀쭉해지고 있죠. 그러다가 끊어지는 것까지. 재료다 보니까 사실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 값이 이러한 형태로 보입니다. Y축 값이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X축 값이 스트레인 값입니다.
그래서 X, Y 테이블 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커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스트레인 커브로 하든 스트레스 커브로 하든 그놈이 그놈이니까요. 어떻게 하든 그건 크게 관계는 없고요. 이 스트레스 값은 결국은 하중을 뭐로 나눈 것 같아? 면적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그리고 스트레인 값은 변형된 길이를 뭐로 나눈 것 같아? 원래 길이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는 알고 있고 면적도 알고 있죠. 면적도 알고 있는 값, 하중은 측정을 한 값이고요. 그다음에 변형된 길이도 마찬가지로 익스텐션 미터에서 측정을 한 값이죠. 그리고 원래 길이도 알고 있는 값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기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면적이 줄어들어야죠. 길이가 늘어나면은 인장시험 10편 얘기하는 겁니다. 인장시험 10편에 길이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전체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뭐 엿가락 같은 거 쭉 잡아당기면 단면적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지 사실은 정확한 응력이 나옵니다. 그때 정확한 응력에 의해서 표현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상에서는 점선으로 표현된 그래프예요. 이것을 진응력이라고 합니다. 트루예요. 예, 트루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순간순간적으로 면적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성학 쪽에서는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어쨌든 순간순간 변하는 면적을 다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능력 구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공학에서의 좋은 점은요. 공학은요 과학이 아니거든요. 공학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굳이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 없어요. 정확한 거, 트루 값은 지능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공칭응력,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해요.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해서 공칭응력이라고 합니다. 즉 면적이 원래는 변하는 거는 맞지만 그런 거 큰 의미 없어. 그러니까 최초 단면적 주어진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쭉 가자.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공칭응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는 공칭응력으로 배웁니다. 여러분들 지능력하고 공칭응력 구분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왜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요. 제가 여기서 지능력하고 공칭응력 설명을 안 드리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잡아당기면 면적 줄어들 텐데 그러면 응력값 달라지는 거 아니야? 왜 최초값 가지고만 표현을 해? 면적이 변하면 변하는 걸 집어넣어서 해야지. 그래야지 맞는 거지. 라는 의문을 혹시 가질까봐 가질까봐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 그래프가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요. 찍 가고요.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파단 이렇게 가요. 자, 뭔 뜻이냐면 여기 비례한도라는 게 나왔는데요. 사실 비례한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례한도는 무시할게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의미가 있느냐? 자, 항복응력이라는 거 의미 있습니다. 아까 항복응력 말씀드렸었죠? 시그마 Y라고 표현하는 일딩 스트레스요. 그 다음에 극한응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시그마 U라고 표현하는 얼티메이트. 예. 자, 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 자, 보시면 극한응력은 응력의 최대값이에요. 자, 응력의 최대값입니다. 옆에다 쓸까요? 여기다 쓰지 말고. 자, 얘가 응력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거를 넘어가면 파단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부서지는 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장시편이 부서진 것처럼 부서지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네킹이 죄송합니다. 예. 예.
네킹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마일드 스틸에 대한 거예요. 마일드 스틸에 대한 얘기고요. 마일드 스틸한 건 연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연철에 대한 얘기예요.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철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틸 계열은 대부분 다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요. 그래서 연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스틸 계열 혹은 서스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를 봤을 때 쭉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가다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끊어지더라. 이때 의미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 항복응력, 여기 있는 거 극한응력, 항복응력, 극한응력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항복응력하고 극한응력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되느냐? 항복응력하고 극한응력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 그냥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나눌게요. 자, 우리 비례한도를 따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 하나 나눌게요. 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있는 거, 요 영역. 자,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면 탄성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는 다 뭐다? 소성 영역입니다. 재료의 성질은요, 탄성, 소성, 취성이 있다라고 했죠. 탄성, 소성, 취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취성이에요. 탄성은 되돌아오는 거. 이것을 탄성이라고 하죠. 소성은 되돌아옴이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취성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탄성 영역이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되돌아온다는 얘기야.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영역. 그게 탄성 영역입니다. 그게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자를 아니면 뭐 종이 같은 거를 조금만 구부렸다 펴면은 구부렸다 힘을 떼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아니면 하지만 많이 변형을 시키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탄성 영역에서는 재료가 변형이 되었다가도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지만 하중을 제거하면 소성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재료는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을 구분하는 게 누구에 의해서 그게 구분이 되는 거냐? 그게 항복응력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복응력은 탄성하고 소성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재료가 받는 응력이요, 작아, 항복응력보다 작아. 이러면은 이 재료는 탄성 변형입니다. 변형을 하긴 하는데요, 탄성 변형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원래 길이로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받는 응력이요, 뭐보다 항복응력보다 더 커. 그러면 얘는 이제 소성 변형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구 변형이 생긴 겁니다. 물론 100% 영구 변형 되진 않아요. 약간 복원은 됩니다. 그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구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복응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응력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극한응력은 뭐냐 하면은 재료가 받는 응력이요, 극한응력을 넘어가 버리면 여기가 극한응력이에요. 그 응력의 최대값이 극한응력입니다. 그거 넘어가면 뭐가 돼요? 깨지죠. 파단되죠. 즉 극한응력은 소성 변형을 넘어가서 파단이 될 수 있는 그때의 응력이에요. 파단이 되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그게 극한응력이에요. 재료가 받는 응력이 극한응력을 넘어가면 얘는 이제 부서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재료가 받는 응력이 항복응력을 넘어가면은 얘는 이제 뭐 한다는 얘기야?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재료가 받는 능력을 자, 얘랑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사이 부분 항복 응력보다 낮은데 자, 응력이 재료가 받는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 낮아. 그러면은 이 재료는 어떻게 된다? 그냥 탄성 변형이야. 변형이 되더라도 탄성 변형인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얘는 원래대로 되돌아가. 근데 재료가 받는 응력이요. 요 사이야. 요 사이야. 항복 응력을 넘어갔어. 극한 응력까지 가진 않았지만 항복 응력을 넘어갔어. 그러면 얘는 영구 변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 능력도 넘어갔어. 재료가 받는 능력이. 그러면 얘는 파괴되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 능력과 극한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혹은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부품은 탄성 변형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소성 변형이 일어난 것을 허용을 해요. 근데 어떤 부품은 소성 변형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그쵸. 사실 모양이 변하는 거니까. 모양이 변하는 거 안 좋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부품은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부품은 탄성 영역에서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 재료가 받는 응력이, 이 부품이 받는 응력이 항복 응력을 넘어가면 안 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얘는 항복 응력 넘어가도 돼. 근데 즉 변형은 조금 일어나도 돼. 근데 부서지지만 않으면 돼. 이런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극한 응력을 넘어가지 않게 설계를 하죠. 항복 응력은 넘어가도 되지만 극한 응력은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항복 응력하고 극한 응력의 개념이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복 응력하고 극한 응력의 개념은 다음 주에 또 나올 거고요. 이거는 비단 2번 단원이 아니라 1단원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을 응용을 하는 2단원, 3단원, 4단원을 할 때도 꽤나 중요하게 활용이 될 내용이니까요. 항복 응력하고 극한 응력이 도대체 뭐냐, 이거 무슨 개념이냐 반드시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재료가 소성 변형을 시작을 하는 그때의 응력이 항복 응력, 그 다음에 파단이 되기 시작하는 네킹이 발생이 시작이 되는 그때의 응력이 극한 응력. 그래서 재료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안 돼. 영구 변형 같은 거 발생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재료가 받는 응력은 항복 응력을 넘지 않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재료는 얘는 이 부품은 영구 변형이 좀 발생하는 건 괜찮지만 부서지지만 않으면 돼. 찢어지지만 않으면 돼. 이런 경우에는 극한 응력을 넘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재료는 영구 변형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대부분의 부품은.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항복 응력을 넘지 않게 설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응력 변형률 선도를 보면은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 있다라 했죠. 자, 여기 보시면 탄성 영역에서요 기울기가 있어요. 이 기울기. 자, 이때 이 기울기 값을 역률이라고 합니다. 영수 모듈러스요. 이 값입니다. 우리 역률이라고 하죠. 역률 혹은 탄성계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후계 법칙을 할 때 나올 겁니다. 결국은 세 개. 여기 항복 응력, 여기 극한 응력, 기울기. 이 세 개를 뽑아내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응력 변형률 선도인데요. 이 응력 변형률 선도 마일드 스틸에 대해서 이제 실제 스케일로 보면 사실 여기 항복 응력까지 나오는 여기서는 이렇게 기울기를 줘서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 상당히 작아요.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 영상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뭐가 수직으로 올라가다 옆으로 쭉 가더니 뭐가 뻥 하고 떴어. 이렇게 윈도우가 하나 떴었죠. 옆에 조그맣게. 그런 거 뜬 것처럼 수직으로 그냥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네킹이라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목처럼 얇아지는 거, 이런 것을 네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일드 스틸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으면 여기쯤이 항복 응력,
그 다음에 여기쯤이 극한 응력이구나. 역률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하면 역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역률은 컴퓨터가 구해줍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알루미늄이 문제인데요. 마일드 스틸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프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쭉 가다가 일정하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퐁. 자, 요게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항복응력, 그 다음에 이게 극한응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알루미늄 얼로이는 합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루미늄은 순수 알루미늄만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찐득찐득해요. 찐득찐득한다니 엿처럼 요즘 학생들은 엿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텐데 어쨌든 엿처럼 욕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공을 할 때 가공 칼날에 툴에 달라붙어요. 얘네들이 가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지들끼리도 잘 붙고 막. 그래서 순수한 알루미늄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 알루미늄은 모두 다 합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옛날에는 10계열이나 20계열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50이나 50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다 60인 것 같아요. 60계열 주로 많이 쓰는 게 6061 T6 값을 T6라는 이러한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이 6061이 화이트 메탈 맞죠? 화이트 메탈이라서 항공기 부품으로만 사용되는 아주 고급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번호가 높아질수록 10보단 20이, 20보다는 50이, 50보다는 60 이렇게 넘어갈수록 번호가 높아질수록 더 고급이고 그 다음에 더 알루미늄보다는 다른 것들 뭐 니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단단합니다. 여튼간에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얘가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요게 없어요. 요게 없죠. 그래서 어디가 항복응력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극한응력은 가장 꼭대기니까 여기가 극한응력이겠지. 근데 항복응력은 어디가 항복응력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이거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일은 없을 텐데요. 이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로 0.002만큼 가요. 자, 여기서의 입실론 값이 0.002입니다. 혹은 0.2%겠죠. 그래서 이것을 0.2%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0.002만큼 오프셋 시켜서 그 기울기대로 쭉 갔을 때 만나는 지점 여기가 항복응력이에요. 네, 뭐 항복응력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재실 일은 없을 거니까 이게 뭐 재료시험법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수님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항복응력을 구하는 그런 거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0.2% 오프셋 방법을 이용해서 항복응력을 구하는구나. 극한응력은 무조건 그냥 가장 꼭대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알루미늄에 대한 얘기가 되실 거고요. 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러버 고무입니다. 고무는 연질 고무가 있고 경질 고무가 있어요. 고무 중에는 상당히 딱딱한 고무, 어떤 고무가 상당히 딱딱한 고무냐면 운동화 밑창. 운동화 밑창 같은 경우들이 딱딱한 고무입니다. 아니면은 111호나 115호의 실습실이잖아요. 실습실 그 테이블 위에 보면은 고무판들이 다 깔려져 있죠. 그런 것들이 경질 고무예요. 얘들이 딱딱한 고무입니다. 아니면 자동차 바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딱딱한 고무고요. 그다음에 연질 고무 같은 경우 고무밴드 같은 데 쓰는 게 연질 고무예요. 연질 고무하고 경질 고무의 그래프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고무 같은 경우는요. 인장 시험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앞에서 보시는 그런 형태로 인장 시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무는 특별한 형태로 인장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방향에서 잡아당겨요. 고무판을 여러 방향에서 잡아당겨서 사방에서 잡아당기면서 인장 시험을 하게 됩니다. 위아래로만 잡아당기면 가운데가 이렇게
이렇게 네킹이 발생한 건 아닌데 네킹이 발생한 것처럼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값,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고무의 인장 시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봐 주세요.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영상이 나올 겁니다. 고무 인장 시험기는 많은 실험하는 시험 회사에서 갖고 있지 않아요. 쉽게 보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품들 나왔는데 취성 재료 같은 경우는 거의 비례 한도를 조금 넘어가면요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항복 능력이 곧 극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지는 유리 같은 경우죠. 그래서 항복 능력하고 극한 능력이 거의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치 능력이나 지능력이나 트루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나 뭐 거의 같다라고 보고요. 여기 KSI는 인치단입니다.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플라스틱 재료는 재료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료는 주로 어떻게 하냐? 그냥 실험합니다. 실험을 해서 얘나 아니면은 얘를 얼마인지를 찾아내죠. 대략적인 어떤 응력이 없어요. 여기 판유리하고 유리섬유의 극한 응력이 대략 주어져 있죠. 판유리는 70메가파스칼, 극한 유리는 7기가파스칼 정도. 이 정도가 극한 응력인데요. 플라스틱 재료는 워낙 다양해서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실험을 해서 그때그때 찾아내는 편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혹시 나와 있었나요? 알루미늄 있었죠. 비례 한도가 항복 응력이 약 400 범위가 넓네요.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뭐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재료 시험하는 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극한 능력이나 역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보통 찾아야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결국은 항복 응력을 기준으로 해서 재료가 탄성 변형을 하느냐 아니면 소성 변형을 하느냐 그것을 구분을 해주는 그 경계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항복 응력이라는 것의 의미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항복 응력이라는 것의 의미가 결국은 이 재료가 이 부품이 탄성 변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성 변형을 할 것인가 그것을 구분해주는 경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Y축이 이제 스트레스 값이죠. 그리고 X축이 스트레인 값이에요. 그랬을 때 2라는 지점,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2라는 지점이 항복 응력입니다. 그래서 항복 응력을 넘어가면은 이제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항복 응력을 넘어가면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 거고요. 항복 응력을 넘어가기 전이면은 탄성 변형이에요. 탄성 변형이어서 뭐 하중을 가했습니다. 하중을 어디까지 가했냐면 여기까지 가했어요. 이만큼의 응력을 받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가 재료의 응력인데 이때 받은 재료의 응력값은 차가요 항복 응력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중을 제거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중을 가했으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원래대로 모양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다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이게 항복 응력입니다. 근데 재료가 받는 응력이 이거예요. 자, 시그마 B입니다. 시그마 A라고 할까요? A. 자, 시그마 B는 항복 응력보다 커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재료를 쭉 하중을 가해요. 아까 위에 그림은 A만큼 하중 가했다가 원래대로 되돌아갔었죠. 요번에는 2를 지나서 B라는 지점, 즉 항복 응력을 넘어갔습니다. 1등 스트레스를 넘어갔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하중을 제거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정지가 아니라 되돌아오긴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탄성 회복이 생깁니다. 이것은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탄성 회복이 생겨요. 하지만 얘가 원래대로 아예 처음처럼 완벽하게 복원은 되지 않죠. 잔류 변형량이 생깁니다. 이것을 영구 변형이죠. 이만큼은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해. 자, 그러면 이때 하중을 제거를 했을 때 탄성 회복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탄성 회복을 할까?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 소성 변형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는데 대략 그게 얼마냐 하면요. 이 그래프가 조금 잘 눈에 보이진 않는데 최초의 기울기랑 같아요. 이 기울기가. 근데 이 최초의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 0률입니다. 그래서 스프링백도 0률하고 동일하게 스프링백이 발생을 해요. 그만큼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역률하고 동일하게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리면요. 제가 옆에다 조금 더 그림을 보기 편하게 그려볼게요. 예, 다시요. 까만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미지의 금속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뭐 곡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항복응력이 이게 뭐 200메가파스칼이고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역률 값이 얼마냐 하면 이때 스트레인 값이 스트레스 값이죠. 이거는 스트레인 값이 0.001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얘를 어디까지 변형을 시키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변형을 시킨 거야. 자, 여기가 변형률이 얼마냐 하면은 자, 여기까지 변형을 시켰어요. 자,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변형을 시켰어. 여기가 변형률이 0.004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중을 가했다가 이만큼 하중을 가했다가 여기서 하중을 제거했어. 그러면은 영구 변형이 지났으니까 항복응력이 지났으니까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해야죠. 스프링백 약간 복원은 됩니다. 탄성 회복은 되는데 이때 탄성 회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탄성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프링백이 생기고요. 탄성 회복이 되고 이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영구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두 개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결국은 얼마 줄어드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얼마 줄어드는 거겠어요? 요거 줄어드는 값 얼마? 자, 요게 뭐 비율은 맞지 않지만 0.001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0.001이겠죠. 스트레인 값으로는 0.001만큼 스프링백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만큼 줄어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인클래스 시간에 한번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드릴 텐데 예제를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스프링백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페이지니까 뒷페이지를 한번 추가를 해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미지의 금속이 있어요. 금속 1000mm가 있습니다. 길이가 원래 길이가 1000mm예요. 자, 이 미지의 금속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아까 그 커브 그냥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 미지의 금속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그래프에는 거의 없을 텐데요. 그냥 요거는 문제 쉽게 하려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자, 여기가 항보극력이었고요. 200 메가파스칼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때 항보극력일 때 스트레인 값이 0.001이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0.001, 스트레인 값이 0.00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를 어디까지 잡아당겼냐면 원래 길이가 1000mm인 금속을요. 얼마까지 잡아당겼냐면은 1000에서 1000.5mm까지 당겼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1000.5mm까지 당겼대. 1000.5mm까지 당겼대요. 1000.5mm까지 당겼으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놀랐습니다. 자, 입실론 값은 L분의 델타 L 델타가 L분의 델타니까 그러면 원래 길이가 1000이었는데 얘를 잡아당긴 게 0.5mm만큼 당긴 거죠. 그러면 0.0005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스트레인 값이에요. 영구 변형이 발생할 때 스트레인 값이 0.001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거지. 다시 말해서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 정도까지 잡아당겼다는 뜻이 되는 거겠네요. 0.0005까지 잡아당겼으니까 이 정도까지 잡아당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번 상황은 여기까지 잡아당긴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 복원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100%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2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얘를 어디까지 잡아당겼냐면 1000mm인 금속을 이거를 1002mm까지 1003mm까지 잡아당겼다라고 해볼게요. 당겼다. 그러면 이때 입실론 값은 L분의 마찬가지로 델타니까 1000분의 3mm 잡아당긴 거잖아요. 그러면 0.003입니다. 자, 여기 0.003이 이 정도 되겠네요. 0.003이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잡아당긴 거니까 이게 2번이에요. 즉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아당긴 거야. 그러면 다시 스프링백이 발생해서 여기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되돌아올 거예요. 그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백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비율은 살짝 안 맞긴 하지만 자, 요게 같잖아요. 백이 일어나는 길이가. 그래서 0.001만큼 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치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002가 되는 거죠. 0.002의 변형률만큼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입실론 값은 0.002가 된다. 이거 이퀄 이거분의 영구 변형되는 값이니까 결국 이것은 영구 변형되는 길이는 이거는 0.002 곱하기 원래 길이 1000에서 2mm 2mm만큼은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변형 율로는 0.002만큼, 변형된 길이만큼은 2mm만큼. 그래서 최종 길이는 1002mm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니까요. 제가 시험 문제 잘 내거든요. 이거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자, 잡아당겼다가 소송 변형 영역만큼 잡아당겼다 놓으면은 스프링백이 일어나는데 그때 스프링백이 일어나는 그 기울기는 최초의 기울기랑 똑같다. 결국은 이게 역률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스프링백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스프링백이 발생을 할 것이냐? 변형률로 봤을 때 얼마만큼 스프링백이 발생하겠느냐? 그러면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하는 변형률은 얼마일 것인지, 그러면 실제로 영구 변형량은 얼마일 것인지, 요거 률하고 양은 다르죠. 요거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으셔야 될 겁니다. y축 값은 스트레인 값 시그마죠.
구분을 하시는 거 꼭 한번 챙겨주도록 하시고요. 영구 변형이 이만큼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하중을 가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 그래프상에서 여기가 이 값인데 다시요. 여기가 시그마 y인데 그걸 넘어가서 항복력을 넘어가서 b만큼 하중을 가했다가 하중을 제거하면은 이렇게 된다라 했죠. 그래서 아까 요 전 그래프에서 요 전 페이지에서 탄성 회복이 되는 양 스프링백이 얼마 발생하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요. 다시 하중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중을 가합니다. 다시 하중을 가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자, 다시 하중을 가하게 되면요. 자, 여기까지 되돌아왔잖아요. 재료는 참 이게 좋아요. 이전에 했었던 거 다 까먹습니다. 재료는요. 그래서 여기서 응력 변형률 선도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하중을 다시 가하면은 하중을 딱 다시 가했다가 여기쯤 가했다가 놔뒀어. 하중을 뺐어.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 돼서 그래프가 다시 시작되는 거야. 물론 그때 뭐가 달라져? 예, 새로운 항복 응력입니다. 여기가. 새로운 항복 응력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인데 여기쯤 갔다가 다시 하중을 제거를 하면 여기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이 재료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의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다시 또 새로운 항복 응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중을 가해서 소성 변형을 시켰어. 얘를 소성 변형을 시켰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약간 스프링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하중이 완전히 없어졌어. 제거됐어. 그러면 여기가 다시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되고 그러면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한 지점에서의 응력값이 새로운 항복 응력이 되는 거고 그거를 넘어가서 하중을 또 가했다가 하중을 제거를 하면은 다시 스프링백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다른 이제 스트레인 커브의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항복 응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2단, 3단, 4단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걸 다루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크리프라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크리프라는 현상은 주로 누구한테 발생을 하냐면요, 얇고 긴 재료에 주로 발생을 긴 재료 제가 재료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부품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부품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케이블인 겁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가 와이어로 이루어지는 와이어 혹은 케이블 와이어 케이블 이런 것들이 크리프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크리프라는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쉽게 여기 이렇게 그래프도 주어져 있고 나왔는데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와이어가 이만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얘를요 잡아 당겼어요. 이렇게 잡아 당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겼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소송까지 가지 않았어. 탄성 영역이에요. 탄성 영역에서 이만큼 잡아 당긴 거예요. 와이어를 잡아 당겨서요 그냥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양끝을 고정을 시켜놨어요. 탄성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탄성 영역이니까 영구 변형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양끝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냥 오랜 시간 놔뒀어요. 오랜 시간 놔두면요 그대로 굳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건 정확하게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지난 후에 고정된 거를 풀어줬어. 하중을 제거했어. 그래도
하중을 제거해도 어떻게 된다? 길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늘어난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크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가 좀 기다란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가 이런 현상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놔두면은 탄성 영역에서 하중이 가해지는 거야. 지금 이 케이블이 소속 영역까지 넘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영구 변형이 그 순간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탄성 영역에서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자기 원래 길이로 알아들어요. 얘가. 재료가 참 특이하죠. 금속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늘어난 길이가 복원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엘리베이터에 쓰는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케이블 같은 경우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하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도 소성 변형이 된 것처럼 길이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케이블의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크리프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긴 와이어 같은 경우는 긴 케이블 같은 경우는 크리프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굳이 케이블이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필드 나가서 혹시라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후계 법칙입니다. 드디어 후계 법칙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 후계 법칙, 수직응력에서의 후계 법칙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훅스로퍼 리니어 일레스틱이라고 써 있죠. 자, 후계 법칙은요, 무조건 성립하는 법칙 아니에요. 이 후계 법칙은 어디에서만 성립을 하느냐? 오직 탄성 영역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면 후계 법칙 그런 거 없어요. 탄성 영역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이 탄성 영역에서는요, 그래프가 시그마 엡실론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요거잖아요. 끊어지는 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항복 응력이죠. 극한 응력까지는 없네. 자, 여기가 극한 응력이고. 자, 그랬을 때 이 기울기가 이 값이라 했죠. 역률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탄성 영역입니다. 이게 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임의로 어떤 응력이 가해졌다. 자, 임의로 어떤 응력이 가해졌다. 그때 변형률이 입실론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이 값이니까 이것으로부터 기울기가 이 값이니까 y축은 기울기에다가 x축 곱한 것 같죠. 그래서 후계 법칙이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 그래프로부터 이 후계 법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자, 시그마 값은 우리 단위 집어넣을 때 이거 스트레스 값이죠. 스트레스 값이고 단위 집어넣을 때 메가파스칼 단위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얘 역류라고 했죠. 영수 모듈러스고요. 얘도 그러면 메가파스칼 단위가 되겠죠. 단위가. 그리고 스트레인 값은 단위가 없어요. 무차원수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값하고 역률 값이 영수 모듈러스 값이 같은 단위로 써야 돼요. 주로 영수 모듈러스 값은 역률 값은 여기서 강의 경우는 210기가파스칼 잘못 썼네요. 210기가파스칼 정도 기가예요. 그러니까 210에다 03개 붙이셔야 됩니다. 메가파스칼로 집어넣으셔야 되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기가파스칼, 80에다 03개 정도 더 붙이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인클래스 프로그램에서는 후계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탄성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후계 법칙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탄성 영역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인클래스에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계속 지겹도록 쓸 공식이에요. 거의 우리 탄성 영역만 다르니까 소성으로 안 넘어가니까
거의 지배하는 그런 방정식이니까요. 꼭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후계 법칙이었고요. 이제 포화성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성비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부피가 일정해야 되니까요. 길이가 늘어나면 변형된 양이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단면적은 줄어들어서 길이가 늘어난 부피랑 그 다음에 단면적 줄어든 그러한 부피랑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같지는 않아요. 그 비율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을 포화성비라고 하고요. 포화성비는 종 변형률분의 횡 변형률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종 변형률이란 거는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이거 그래서 종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횡 변형률은 원래 지름 그 다음에 줄어든 지름 뭐 이렇게 했을 때 횡 변형률은 d분의 d-d 닷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직경 변화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화성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포화성비 같은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길이 변화량분의 면적 변화량, 지름 변화량, 직경 변화량, 길이 변화량분의 지름 변화량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 변화량분의 지름 변화량을 포화성비라고 하고요. 대략적으로 포화성비는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 제품들은 금속 재료들은 다 한 0.25에서 0.35, 한 0.3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화성비다라고 하고요. 포화성비가 0인 애가 있어요. 포화성비가 0인 애가 있는데 코르크 같은 경우는 종변형률이 발생해도 길이가 늘어나도요 두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르크로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와인이라든가 그런 거 뚜껑을 만드는 이유가 길이가 변해도요 두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코르크로 만든 겁니다. 코르크 같은 경우는 포화성비가 0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넘어갈게요. 포화성비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개념이니까 체크만 해두세요. 길이 변화 분의 직경 변화다. 그런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주차 수업 내용이네요. 벌써 4주차네요. 빠릅니다. 벌써 4주차 수업 내용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제 배운 거는 텐슬 테스트 인장 시험이요. 인장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인장 시험을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찾는 건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부터 혹은 인장 시험으로부터 결국 뭘 찾으려고 하냐? 일딩 스트레스, 항복 능력, 얼티메이트 스트레스, 극한 능력이 그다음에 영스 모듈러스요, 역류력 요 세 가지 재료의 고유한 값을 찾기 위해서 인장 시험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항복 능력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소성 변형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구분해주는 경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복 능력보다 작은 능력이 받도록 설계를 해야지 재료는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개념은 다음 주 5주차 수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상기를 해주세요. 재료가 받는 응력은 항복 응력보다 작아야지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성 변형 발생해도 돼, 영구 변형 있어도 돼, 부서지지만 마 라고 하는 애들은 항복 응력 무시하고 극한 응력보다 작게 설계해야 되는 거고, 극한 응력보다 크게 설계하면 안 돼요. 그냥 재료 부셔지는 겁니다. 부품 그냥 부서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성 여격에서의 지배 방정식 후계 법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주차 수업 내용이 되겠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